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의 바다 카리브해의 중심에 자리한 섬나라 쿠바. 매혹적인 빛깔의 바다와 연중 온화한 날씨 덕분에 카리브해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자리 잡은 쿠바는 1년 내내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1950년대 생산된 클래식카들이 거리를 질주하는 풍경.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자 미국은 경제 봉쇄 조치를 내립니다. 자동차 수입이 전면 금지되자 어쩔 수 없이 부품을 고치고 수리에 사용하고 있는 올드카들이 이제는 오히려 쿠바의 상징이 됐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최후의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그러나 혁명과 동시에 열정과 예술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거리 곳곳에 흐르는 음악이 관광객들을 매혹시키는 낭만적인 도시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 쿠바의 매력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낮부터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 작은 술집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흐르는 음악의 선율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몸을 흔들게 만드는 이 술집이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쿠바를 사랑했던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가 즐겨 찾았던 술집이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가 이곳을 즐겨 찾은 이유는 지금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 술 덕분입니다. 해밍웨이가 사랑했다는 모히또와 다이끼리는 럼을 기반으로 만든 칵테일입니다. 높은 순도와 부드러운 맛으로 쿠바를 대표하는 술이 된 럼주. 럼주의 탄생에는 쿠바의 가슴 아픈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럼주는 사탕수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탕수수 줄기를 넣고 짜면 달콤한 즙이 나오는데 과라뽀라 불리는 이 달콤한 즙은 쿠바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사탕수수즙을 여러 번 졸여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인 당미를 알코올로 발효시켜 만드는 술이 바로 럼주입니다. 럼 박물관에서는 사탕수수를 가공해 술로 발효시키는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l tallo de caña se introduce entre las dos piezas. Se prensa, cae el jugo de la caña. En Cuba se le llama guarapo. Este guarapo pasa por la canal y se pone a cocinar al fuego. Cuando se evapora el líquido, se obtiene una sustancia oscura con cristales de azúcar, que desde aquel momento es la materia prima fundamental para elaborar el ron, la melaza. 쿠바의 럼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쿠바에 사탕수수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사탕수수 공장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디오라마. 당시의 모습을 보면 사탕수수 공장이 있는 곳에는 항상 럼 공장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sto es una representación de una fábrica de azúcar que para el año 1930 comprendía plantación de caña, naves al centro, transporte, técnicos y obreros asalariados. En Cuba existen 150 fábricas de azúcar y 30 fábricas de ron. 쿠바에 증기 기관차가 도입된 것은 1917년. 오로지 사탕수수를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사탕수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를 가진 나라 쿠바. 지금도 쿠바에서는 도심을 벗어나면 어디서나 쉽게 사탕수수 밭을 보게 됩니다. 사탕수수의 파종 시기는 6월. 그런데 파종을 하는 모습이 약간 특이합니다. 사탕수수에서 잘라낸 가지들을 툭툭 밭에 던져둡니다. Y esa es la caña, eso es muy fuerte para haciendo. ¿Qué hace ahora eso? Picotear, Secundiar. pica cortica, Ah, para que nazca mejor. Estos son los meses de más nacimiento. ¿y eso cuánto tiempo hasta cosecha eso? El año que viene, ¿Ah? un año. Un año. 밭에 던져둔 사탕수수 줄기를 잘라 흙으로 덮어두면 줄기에서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삽목이라 불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한 것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17세기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재배 방식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사탕수수를 심는 고된 노동을 담당한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엄격한 흑인 중간 관리자가 때로는 채찍까지 휘두르며 24시간 노예들을 감시하는 동안 농장주는 산들바람 부는 높은 성벽 위에 거대한 저택을 짓고 마음껏 여유를 즐겼습니다. 물론 저택에 사는 이 농장주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었습니다. 카리브해 국가가 대부분 그러하듯 17세기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한 이래 쿠바에서 사탕수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 됐습니다. 심지어 설탕만을 전담하는 국가 부처인 설탕산업부가 따로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Lo necesita, el ser humano lo necesita. Y Cuba llegó a ser, en un momento determinado, uno de los principales países productores de azúcar del mundo. En la economía de Cuba, basada en la producción de azúcar, de caña, revistió un papel fundamental en los primeros años, la década del 60, la década del 70 y también la del 80. En Cuba hay un dicho de los azucareros, de los sindicaleros de aquella época, que decían, sin azúcar no hay país, porque era tan importante el efecto económico que aportaba la producción de azúcar. 설탕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는 비단 쿠바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카리브해 연안의 또 다른 섬나라 바베이도스. 인구 29만의 작은 나라 바베이도스 역시 쿠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사탕수수 물결이 넘쳐나는 사탕수수 재배국입니다. 바베이도스가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727년.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든 영국이 사탕수수를 심기 시작하면서 열대 원시림은 사라지고 사탕수수 섬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These countries, they often, well, for instance, Barbados, to kick off with, grew more than just sugar. They had other crops too. But when they realized that sugar was the big money maker, the other crops went. So it became a monoculture. 바베이도스에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사탕수수 공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탕수수의 생명은 시간. 단맛이 강한 사탕수수는 수확한 지 24시간 안에 가공하지 않으면 변질되고 맙니다. 때문에 사탕수수 농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탕수수즙을 짜내는 공장 시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농장주들의 대저택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영국인들은 카리브해 곳곳을 점령해 대저택을 짓고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운영했습니다. 1700년대부터 있었던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이 저택은 한때 영화 셜록으로 유명한 영국 배우 컴버배치의 가문이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But now we sort of had a little bit of an up and down initial history to start with. But we've had some quite famous names that have owned here. He was one of the owners. We've had the Cumberbatch family, Benedict Cumberbatch. You'll remember the young Benedict Cumberbatch, who's now in films at the moment. So we've had an interesting history along the way.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소유한 영국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주변의 땅을 사고 더 많은 곳에 사탕수수를 심었습니다. 바베이도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탕수수로 뒤덮여 갔습니다. 18세기 바베이도스의 지도를 보면 사탕수수 농장이 섬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카리브해 섬나라들 전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랜 기간 모노컬처, 즉 국가 전체의 농작물이 사탕수수 단 하나뿐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노컬처 농법이 자국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Well, the thing is that you have to remember that most of these were colonies which were taken over by Europeans. And the main European players were the Portuguese, the Spanish, the French, the Danish, believe it or not, the Swedish, the British, and the French. They all owned colonies, and sometimes they fought each other. So some islands changed hands. You know, one time the French would have it, 20 years later the British would have it, you know. So they were often, the European owners of these islands were often at war with each other because they were all competing to bring sugar to Europe and to sell it to various markets. 사탕수수가 자라기에 가장 적당한 환경을 갖춘 카리브해. 이곳의 설탕섬을 둘러싼 지국들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져 갑니다. 설탕이 금에 버금가는 화이트골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에서 생산된 설탕이 화이트골드의 저력을 발휘한 곳은 영국.
런던에서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 브리스톨. 지금은 다소 한적하고 조용한 브리스톨 항구는 대항해 시대에는 런던을 능가하는 큰 항구였습니다. 대서양 항로의 출발점이었던 이곳은 설탕 무역을 위해 출항하고 돌아오는 배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Bristol was the second most important port in England and Wales throughout the 18th century until Liverpool took over. And it made a lot of its money on the Atlantic trade, the trade to the West Indies, to America, and the trade in slaves. And then this dock goes all the way out to the River Avon, and then the River Severn, and then the Atlantic Ocean. But this became the way in which the ships from Africa, coming from the West Indies and America, bringing all the produce, all the raw material, the sugar and everything, came. But it's also where the ships left to go to West Africa to get the slaves. And then they would go on to the Americas to sell the slaves and get the produce that they would bring back. So this was where it all happened. 출항하고 돌아오는 배를 따라 브리스톨에는 많은 사람들과 돈이 모여들었습니다. 17세기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킹스트리트. 항구에서 가까운 이 거리는 대항해 시대 가장 번화한 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 모여든 선원들로 붐비던 거리에는 선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술집들이 생겨났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싣고 온 곡물들을 거래하는 곡물 거래소가 브리스톨에 들어선 것도 대항해 시대입니다. The Corn Exchange was built in 1743 when Bristol was really at the height of its slaving involvements. It's quite an interesting building because if you look at the sculpture, you'll notice on the outside and in the inside, the plasterwork represents symbolically the trade with India, Africa, and the Americas. And you can see the head of an African woman on one part of the roof, and then an American Indian woman with tobacco leaves. And that symbolizes the sort of trade to Britain, who is consolidating her colonial empire. 사람들과 돈이 모이자 새로운 문화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커피하우스. 귀족들이나 젠틀맨 계급이 주로 이용한 커피하우스는 이 시대 처음 등장한 또 다른 개념의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This is the site of one of the older coffee houses. It was evidently established here in 1743. But the coffee house was not just a Starbucks phenomenon today. It really started in the late 1600s in London and then the slaving ports. Coffee was slave produced, but it was also something besides liquor that people could meet and drink and maybe do better business when they weren't drunk. So the coffee houses were like the .com Wi-Fi centers of information. People read newspapers, they shared business news. So the coffee house was a kind of commercial hub for information sharing, and it wouldn'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rise of slave-produced coffee and sugar, of course. 홍차와 커피를 함께 파는 커피하우스는 전국 각지로 퍼져갔습니다. 1700년을 전후하여 런던에만도 수천 개의 커피하우스가 생겨났습니다. 커피와 홍차를 앞에 두고 영국인들은 심도 깊은 토론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커피하우스에서 교환된 알짜 정보들은 영국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증권회사나 은행, 보험회사가 모두 커피하우스에서 탄생했습니다. 영국 로이드 보험사가 운영하는 커피하우스는 무역업자와 상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달콤한 설탕 덕분에 생겨난 커피하우스는 새로운 근대 문화의 장을 열어젖히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일부 계층만을 위한 특별한 식품이었던 설탕은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갑니다. 1700년 당시 4파운드에 불과했던 영국인의 1인당 설탕 소비량은 1890년에는 90파운드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Britain, sugar, the trade in sugar just went up and up and up. And it went alongside the trade in tea, of course, because sugar's a drug, and people in England and Britain became addicted to sugar. I mean, they just drank very heavily sugared tea. And since it was part of this triangular trade, and the merchants were making an awful lot of money out of it, they quite happily allowed people to become addicted to sugar and tea. So, I mean, b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 amount of sugar that was coming into the port of London was just unbelievable.